예, 안녕하십니까. 뜬금없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좀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현재는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도시에 관한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은 가족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지금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딸도 있고, 그리고 학교보다는 이제 복싱장을 더 자주 가는 아들도 하나 있고요. 고양이가 2마리, 거북이가 2마리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러브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승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쉰다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이 글귀가 요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책 제목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 책에서 중요하게 제가 잡은 하나의 문장인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좀 강조를 해줬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출간을 안 하려고 일부러 출판사에 싸움도 걸고, 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출판사에서 너무 고맙게 한 10여 년 정도 저를 이렇게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줘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거는 10년 전에 저에게 와서 출판사에서 쉼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을 출간하고 싶었는데 이러저러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제가 그 당시에 한 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학술 논문을 몇 편을 썼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출판사에서 찾아왔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쉼이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다 보니까는 쉼에 대해서 쓰겠다라기보다도 그 당시가 굉장히 제가 좀 힘들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식구들이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좀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뭐 대출도 많이 땡겨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있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갉아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내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힘듦의 권리를 끊어내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논문을 좀 썼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제게 왔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저에게는 제 개인사를 가지고서 에세이를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아픈데 약간 이제 식구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게 맞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이제 재미없게 진행할 때 요즘 제가 그래서 좀 마술을 배워보려고 했어요. 이제 안에서 좀 비둘기도 꺼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청중들을 즐겁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비둘기 하면 또 이제 좀 환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홍성에 저랑 오랫동안 관계를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오누이 마을이라는 곳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놀이 내리는 데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정말 이때도 좀 여러 가지 머리를 식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2달 전쯤에 좀 앉았는데 너무 편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노을을 보면서 어떤 사진인데요. 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어떤 뭐 시골에 소위 말하는 이제 노포 좀 작은 가게에 있는 이제 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동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천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뭐 복덕방이나 가게 앞에 평상등이 있어서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뭐 더울 때 잠깐 뭐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뭐 가게에 있는 음료도 마시고, 또 이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뭐 주인 어른께 여쭤보기도 하는
그리고 쉬는 공간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곳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도 일종의 카페라서 제가 참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좀 쉬기 위해서 의자를 찾으려고 보면은 이제 지갑을 먼저 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돈을 지불해야만이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그래도 지나가다가 나무 그늘도 있고 또 큰 바위도 있어서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쉴 수 있는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좀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제 책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어디 이제 마을 공동체 강연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10여 년 전인가요? 그쯤 됐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막 이제 붐이 일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 사람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안해하지? 왜 걱정을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19세기부터, 아까 18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잘 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1차 산업혁명, 또 2차 산업혁명, 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보급됐던 3차 산업혁명,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정보처리, 로봇,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산업혁명, 그럼 이제 더 잘 살아야지네? 정말 이제 풍요로워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마다 전 세계의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요. 이게 원래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살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 지금 뭐 우리가 인공지능, 뭐 로봇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뭔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노동 저도 한 2년 전인가 아내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식기세척기를 사서 설거지에 대해서도 이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약간의 노동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일을 대신을 해준다면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태양광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뭐 에너지 우리가 뭐 저도 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서 이제 5만 원어치 주유를 했지만 태양광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주유소에 갈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집이 필요도 없겠죠. 뭐 그냥 강릉에 어디 가도록 자율주행 맞춰놓고 운전하면서 쉬고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뭐 등등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뭔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로봇이랑 그 자동차가 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로봇이랑 그 자동차는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 능력,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편할 거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자리도 뺏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막 넘쳐나요. 그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었는데 그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이 그 100여 년 전에 침몰했던 그 타이타닉호를 보려고 그 1인당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서 그야말로 이제 백만장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서너 명이 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대공황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복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데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재산세의 부담을 덜 거면은 이 부자들에게 뭘 했냐면은 도서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사회 복지와 관련된 곳에 당신들이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재산세를 많이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들은 그 돈을 쓰는 것을 자신들의 허영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많이 이제 했던 거죠. 도서관을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혹은 어떤 뭐 그 민간 그 민영 수도 민영화지만 이제 저렴하게 수도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데 이제 부자들이 돈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고가 뭐 우주선을 탄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을 쓰는 또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좀 찌푸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죠.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동탄에 그 도시 연구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상가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가가 보니까는 딱 2개의 종류의 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그 무슨 내과나 소아과랑 학원만 딱 있더라고요. 딱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약간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의 일상은 병원과 학원 말고는 없는 걸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점점 풍요롭게 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점점 프로그램화되면서 사는 건 아닌가? 동네에 정해져 있는 어떤 상가, 정해져 있는 어떤 뭐 일상의 주기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소비를 하면은 마치 이 도시에서 이 신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잘 사는 것은 아닌가? 점점 뭔가 우리도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계속 이제 우울한 얘기를 해서 또 이제 비둘기를 꺼내야 되는데 아직도 비둘기가 제가 지금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위기의 시대다, 뭐 절멸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정치가 엉망이다, 민주주의가 후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킬러 문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이슈도 뭐 사교육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들보다도 뭔가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혹은 내가 쫓아가야만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추격사회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라든가 학벌 재산 규모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또 인종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뭔가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제 좀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너무나도 한 십몇 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 1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 자살률까지도 1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20년 현재 자살이라는 것이 이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서 사망 원인이 4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평균 사망주가 36.1명인데요. 이거를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지금 이제 1시간에 1.5명 정도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두세 명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같은 기간 내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언급을 안 해요. 왜? 이제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확산이 될까봐 사회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 언급은 안 해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또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좀 이제 우울한 소식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생계형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일제강점기 자살률이요. 10만 명당 2.8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1937년이면 어떤 시기냐면요.
이때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최고도에 올라가지고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강제 노역, 징병, 위안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주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자살률이 12.2명이에요. 지금 현재 자살률이 35명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시절에는 자살률이 지금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요. 이렇게 풍요롭다고 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사회가 더 살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 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쓰지는 않았는데 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전민이 되든 뭐든.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당장 돈은 없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기술이 있었고 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 땅을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아무리 못 배워도 그냥 삶의 기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돈을 버는 기술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은 정작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번다? 그렇게 되면 곧 나는 이제 전멸을 해야 되는가? 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가? 라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채가 증가하면서 선택되는 것이 자살, 나아가서는 생경 자살, 동반 자살, 혹은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가족끼리 서로 이제 상해를 익히거나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뉴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자기개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점에서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기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자기개발이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개발이라는 책을 잘 보면요, 그 상대의 마음에 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 기업가에 혹은 우리가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 혹은 그 공무원 최근 입시 동향 이런 것에서 내가 이제 어떤 스펙을 맞춰줘야 되는가, 그 내 보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제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겁니다 라고 바뀌는 순간 나는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내 자기 개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키노 문화인 거예요. 지금 입시생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 입시 출제자가 무엇을 낼지 모르는데 그 출제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욕망이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끊임없이 입시라는 자기 개발을 해왔는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희망을 잃은 자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독일이랑 영국에서 만들었던 일종의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아동 어린이 영화예요. 어린이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악의 세력이 판타지아라는 이 세계를 점령을 막 해놔요. 점령을 해나가는데 이 점령이 그냥 점령이 아니라 점령을 할수록 이 판타지아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작아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타지아를 지키는 이 힘은, 그 주권은 희망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 희망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싸워봤자 뭐하겠어. 이 악의 세력한테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라면서 그 희망이 점점 작아질수록 그 판타지의 영토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그 늑대의 형상을 한 악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지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어떤 것인가? 그게 타자의 욕망,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그 타자의 욕망 이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한 어떤 희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럴 때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성과사회라는 판타지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는 성과사회는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일이 사회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 때 삶의 성취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 간에 내가 내 삶을, 그야말로 내가 한 골에 그냥 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 개발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욕망을 쫓아가는 어떤 그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사회. 하지만 더 많은 노동이 더 많은 성과와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성과 사회는 사실은 피로 사회인 거죠.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또 적당히 친구들을 만나고 낄낄거리고 노닥거리는, 멍 때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뭔가 이제 내가 이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 사회. 그러다 보니까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피로 사회가 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바카스 하나랑 타우린드랑 또 하나 마셨는데, 뭐 두 개를 이제 마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자연강장제가 넘쳐나는, 인기를 끄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이 버티려는 몸부림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뭔가 이제 막 버킷리스트를 채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볼 만한 뭐 여행지 100군데, 뭐 먹어야 될 음식 100가지, 읽어야 될 책 100개, 이런 뭐 내가 사야 될 거, 저도 이제 쿠팡에 몇 개가 있는데요. 쇼핑 목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등등.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게 원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중세시대 때 이 사형을 그러니까 목줄을 매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바가지 위에 그 이제 버킷 위에 올라서서 이제 발로 이제 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에 그 버킷을 차기 전에 너가 소원이 뭐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형을 이제 교수형을 이제 처하러 가가지고 이제 목에 매달리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에 와가지고 시원한 얼음물을 줬고요. 이제 쭉 마시니까 이 사람이 어휴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고서 이제 한 1분 후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또 하나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개인이라기보다 이 사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병원, 그다음에 교육, 집을 갖고 싶다, 뭐 좋은 공원이 우리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제 좋은 교통수단, 뭐 그것이 자가용이든 혹은 역세권이든 뭐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병원이라든가 좋은 교육이나 집이라든가 교통수단, 뭐 여가를 위한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킷리스트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거는 우리 사회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일종의 필요 조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버킷리스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만은 더 좋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이런 공공재가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부익부에 만들어지는 어떤 차별감, 박하감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영국에서 8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도 낳았었고, 눈도 좀 치료를 하고, 이도 한 3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상의료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제 영국도 많이 무상의료가 낙후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영국의 병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한 2000년 초반에 와가지고 한국의 병원을 갔어요. 근데 영국의 병원이랑 한국의 병원이랑 결정적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차이가 그 사회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나요? 네? 예, 접수하러 갑니다. 접수하러 가는 데가 이제 수납창구란 말이죠. 우리 이제 수납창구에 가가지고 진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근데 영국의 병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납 창구가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진료과 그냥 딱 가고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나와서 약을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과 관련된 최소 비용만 이제 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상의료다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그 접수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 수납 창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수납 창구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줍니다. 하나는 아마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집에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왔어야 됐어요. 한 몇백만 원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제 수술비를 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행을 간다든가 친구한테 빌린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면은 뭔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동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돈이 없었지만 그러한 동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상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부산복지가 생기면은 여기에 이제 가짜 환자들 때문에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이제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치료의학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아픈 거를 놔두고 아픈 거를 잘 고쳐요. 우리나라는 아픈 걸 잘 고치는 거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게 하는 데에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방의학이, 그러니까 무상의학은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왜 예방의학이냐면은, 무상의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혹은 북유럽 삼국 같은 데를 가시면은 공원이 많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스포츠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청소년들을 강제로 3시간 이상,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시간 이상 학부모가 공부를 강제로 시키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건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럼 이제 산재도 막아야 되고, 환경 문제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치료의학입니다. 산재가 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이 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일상의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동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컴퓨터가 조금 컴퓨터 이게 좀 느리긴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끝난 이제 낭만다터 김사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외상병원 센터에 대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면은 지금 제가 이제 대신 한석규로 약간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석규가 외상병원 대신에 거기에 이제 골프장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는 도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 백날 지으면 뭐랍니까? 병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꼭 그런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그런 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것도 재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공공의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때 사실 비둘기를 크게 써야 되는데, 비둘기가 여러 마리.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그러니까 동해의 한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인데요. 이날 이제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해양경비대가 있었는데 해양경비대로 조난 신호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동쪽
뭡니까? 한 2시 방향으로 한 1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부가 한 명이 타고 있는 어선에서 조난 신호가 들어옵니다. 삐비비비비 하고 조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구조대가 빨리 가가지고 구조를 하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반대편 이 10시 방향에서 그러고 있는데 삐비비비 하고 조난 신호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100명이 타고 있는 여객선인데 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조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구조대가 지금 갑자기 당황해졌어요. 이제 이건 가정인데요. 여기는 딱 100명만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100명만 구조를 할 수 있고 한쪽을 가면은 한쪽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샥샥 해가지고 101명 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한 명이 조난 신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명의 조난 신호가 있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난 신호가 먼저 온 쪽을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먼저 온 한 명으로 갈 것인가와 그래도 100명이다가 있습니다. 한 명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명 아니에요? 그럼 다 100명이신가요? 뭐 다들 좋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0명으로 가겠다고. 이제 어떤 굉장히 고시식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100명을 구하고 자살을 하겠다. 왜 그럴까는 자기는 한 명을 못 구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 너도 살아야지만 이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이 한 명을 못 구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양구조대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조난 신호가 와요. 무선이 오는데 뭐냐면은 이 어선, 한 명이 타고 있는 어선에서 그 무선이 옵니다. 받아보니까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구명보트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고 지금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데 조난 신호가 오면은 가도 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잘 됐다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저쪽에서도 마침 무전이 왔어요. 저희 지금 순서대로 구명조끼를 입고 지금 준비된 구명보트에 타고서 지금 천천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명이 전원 다 무사히 해안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쪽으로 구조를 가셔도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너무 잘된 케이스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냈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해양구조대가 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가, 현명한 정책 결정자가 잘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정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정말로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그냥 다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호 때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선장이 가만히 있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서 깨고 구명조끼를 입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일정하게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대한 안내를 해줬다면은 뭔가 참사를 그래도 좀 참사를 그래도 막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자원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저 사람의 선택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게, 말 잘 들으면 줄게, 이렇게 하면 줄게 라고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게 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이게 공공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구명조끼처럼.
또 하나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누스바움이라는 어떤 인도계 미국 철학자가 인도의 한 사례를 설명을 했는데요. 바산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자라트라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구자라트라는 지역에 아흐메다바디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흐메다바디에 이제 이 바산티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영세한 영세 공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 집의 딸이었어요. 가난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일찍 출가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팔려가다시피, 하나 우리 집에 밥그릇 하나 줄이자라는 심정으로 돈을 받고 이제 거의 팔려가다시피 어릴 때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떤 남편이었냐면은 나는 있는 집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박꾼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술주정꾼이었고 이게 이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는 거기도 굉장히 그런 이제 가부장제가 심하고 아들아들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 더 구박을 받는 거예요. 남편도 때리고 애 안 낳는다고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남편이 도박에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산화제한 정책으로 남자가 이제 그 정관 수술을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박에 돈이 필요하니까는 부인 몰래 정관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또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실을 아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받았던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그러니까 친정에서 받았던 돈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주기도 뭐.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아빠가, 친정 아빠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지만 이제 입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단추 붙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은 세와라고 하는 여성 자영업자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 이제 어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최근에 어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데처럼 이런 데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바산티가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내 스스로 뭔가 내 자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자유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와라고 하는 여성 자영업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만약에 이 바산티가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그냥 어릴 때부터 이 바산티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혹은 동네에서 할 때부터 우리 동네에는 세와라는 조직이 있어. 내가 필요하면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혼을 쉽게 했을 거예요. 세와가 있으니까. 혹은 아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팔려가듯이 결혼을 안 하고 당당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거나 결혼을 왜 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세와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명조끼가 원래 나에게 있었을 때 편하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와라는 게 있었다면은 정말로 오히려 이 바산티는 자기의 생애에 그러한 비극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에게는 제 자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구명조끼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구명조끼 말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회사나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 누가 갖고 있는, 내가 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는 뭘까? 나의 자유, 나의 존엄성, 내 스스로 나의 어떤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나의 구명조끼는 뭘까? 저도 제가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취미 생활이었어요. 아주 이상하게
취미생활인데 예전에는 저도 약간 일 중독자예요. 약간 워커홀릭이라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내 삶의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이 취미생활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제가 불광천을 뛰고 뒤에 봉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돈 한 20~3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낚싯대를 사서 10,000원 내고 낚시터 해가지고 낚시를 했던 그 시간이 저를 숨쉬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집안 식구가 아프다 그랬는데,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09년도에 치매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2006년 그 몇 해 전에 저희 이제 와이프가 고황장애랑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희 누님이 이제 조현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한 2010년, 10년, 11년 요쯤에 이 세 분의 병세가 좀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에게도 화를 좀 많이 냈어요. 나만 정상이고 이 사람들이 다 아파.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되는데, 이 좀 이렇게 판단이 흐린 사람들이 왜 자기 멋대로 하지? 내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내 말을 들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막 살았는데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와이프랑 말다툼을 하고 한 7시쯤인가 저녁에 막 집을 나가서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내가 짜는 계획대로, 내가 짜는 일정표대로만 해놓으면은 탁탁탁탁 우리 집안에 큰 그래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다들 자기 고집을 부리지?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수경정신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 저를 알죠. 제 이제 아내 때문에 이제 몇 번 갔었어요. 똑같이 저도 이제 제 그 생애를 막 이제 써요. 뭐 가족관계 이런 뭐 도표도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하고 나서 무슨 이거 쭉 이제 그 아내와의 관계랑은 다른 얘기들을 쭉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이뤄도 굉장히 힘들 텐데,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제 친구들, 여기 뭐 제 친구들도 계시지만, 뭐 제 친구들도, 너 정말 힘들다,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럼 술 한잔 먹고 막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딱, 참 힘드셨겠네요 하는데, 저 나름에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막 그 정치철학 박사고 정신분석학도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신은 낙차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수면제를 드릴 테니, 신경안정제를 드릴 테니 필요하면 드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약을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해보자. 치매에 걸렸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해보자. 판단력이 흐렸다고 생각했지만 누나의 말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불안에 맞서는 이제 어떤 사람,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불안해요. 제가 아까 뭐 자살 말씀도 드리고, 뭐 위기 어쩌고, 뭐 4차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안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요, 설명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닥친 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라고는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 진짜 위기는 뭐냐면은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팬데믹이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증상이 정말로 이게 걸리면 내가 죽을까,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있고 암이 있어요. 사실 감기도 예전에는 그 스페인 독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겠죠. 스페인 독감처럼 감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악화가 되면은 암처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를 그래도 우리가 걸리면은, 저도 감기 걸리면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요, 감기 때문에
마감을 제가 한 일주일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죠. 제가 오늘 아스피린이나 뭐 타이레놀을 먹고 쉬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감기가,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까라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암은 안 그래요. 물론 암도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거의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암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너무 이제 치료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티븐 킹이라는 분이 어떤 예전에 그 공포 소설을 하나 썼었는데 약간 마누라 죽이기 같은 거였어요. 이제 아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천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죽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죽였냐면 이거 써보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아내가 이제 천식인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 아내가 마침 출장을 가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오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에요. 오케이 잘 됐다 해가지고 아내가 천식이니까 침대, 뭐 싱크대, 화장실, 뭐 그다음에 마을 이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칙칙이라고 하는 이 천식약들을 다 갖다 놔요. 왜냐면 이제 약간의 증상만 있으면 그걸 칙하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식 환자들이 기후가 좀 칙칙해져도 이제 칙칙이만 있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걸 다 치워버린 거죠.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뭔가 증상이 있어가지고 마루에서 칙칙이가 있는 데를 딱 손을 댔는데 이게 없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엌에 뒀나? 부엌에 왔는데 이제 없어요. 아내가 약간 초조해지죠. 내가 안방에 뒀나? 안방에도 없는 거야. 이 불안감이 오니까 천식이 점점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인이 천식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필요한 자원, 별거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감이 딱 오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공포영화라는 것들이 두 개의 플롯으로 대부분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 모를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벽에서 피가 지지지지 난다라든가 사람들이 원인들 모르게 픽픽픽 쓰러진다든가 내가 뭔가 이상하게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정말 이유 없이 막 이제 허리가 너무너무 이제 아프다던가 이런 식의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 중간에 가장 이제 이 공포감의 최고도가 올라가는, 불안감의 최고도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그 불안감의 원인, 그 귀신이 혹은 그 병원균의 원인이 막 등장을 할 때, 복도 끝에서 정체불명 귀신이 붕붕붕 하고 나올 때라든가 현미경을 봤더니 아니 이런 보도 못한 생명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올 때, 그 다음에 플롯은 뭐로 되냐면요, 이제 이 불안의 원인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로 공포영화의 스토리는 바뀌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불안의 원인들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뭔지도 알고 있고, 이런 이제 입시지옥의 원인이 뭔지도 알고 있고, 불평등의 원인, 이 어떤 이 가계부채, 도시 투기,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은 뭐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처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는 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가족의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가족의 얘기를 한 게 두 번째예요. 한 두 달 전인가 어디 토론회에서 그 이제 장애인 문제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처음 했었고,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까 잠깐이나마 했었던 건데,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기가 참 힘든 사회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다르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나를 동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이 팀에서 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나랑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내가 경쟁해서 어떤 그 파이 나누기에서 어떤 그 배제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공감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 어떤 불안감 혹은 어떤 게 힘들 때에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을 제가 좀 예를 들은 게, 야, 그 정도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다 참고 살았었어. 뭐 힘들어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쉬운 일만 뭐 골라서 하고 그래. 아프면 약을 먹어라. 평소에 그 몰두하지 잘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까 정작 할 일을 못 하잖아. 그 사람들은 뭐 안 힘드냐, 그 너만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 툭 하면은 그 아프다고 핑계를 대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만 그 힘들잖아. 이런 형편 다 봐주고 난 어떻게 하라고. 넌 참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미안하다. 너 힘든 거 내가 일일이 챙겨주기를 못하겠어. 이제는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방법이 있겠지. 제가 이제 좀 썼잖아요. 제가 이걸 한 10분 만에 썼어요. 제가 이거를 제 아내한테 말을 했거나 아내한테 제가 품었던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정상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제가 아내나 혹은 제 가까이서 저를 힘들게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뱉었던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화살이 더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발탄의 송초로 오만레스를 떠나는 사람들, 뭐 핑결스 바틀비라는 게 이제 다 단편 소설입니다. 아마 오발탄은 영화로도 됐고, 단편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제 오발탄의 송초로라는 사람은 일종의 가장입니다. 회계 업무를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당시에 전쟁 직후에 후암동 판다촌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맨날 나 북으로 갈래 소리만 치셨던 분이시고, 그 당시에 뭐 요양센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 남동생 깡핏해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고, 그 여동생은 소위 그 당시에 속칭 이제 양공주 짓을 하고 있고, 그 딸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이제 막 놀러만 다니고, 근데 본인은 어금니가 좀 너무너무 아파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동시에 온 거예요. 동시에 지금 와가지고 내가 지금 경찰서로 가야 될 것 같고 있고, 아내가 지금 사상을 했어요. 사상을 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머니 혼자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시방 택시를 딱 탔어요. 그 앞에 이제 기사가 있는, 보조기사가 있는 50년대 후반에 그 택시를 탔는데, 이 사람이 딱 택시를 탔는데, 이제 그 기사가 어디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 후암동 어디로 갑시다.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어디 검찰서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가는데, 아니요, 어디 병원으로 갑시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회전교차로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빨은 아프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길 가자니 저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발탄 탔네,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사실은 저는 오발탄만 사례를 들고 책을 썼었어요. 제가 이제 오발탄에 송초로 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류긴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인데, 오멜라스는 일종의 BTS의 봄날인가라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에도 오멜라스라는 카페가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 차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멜라스가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어떤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일걱정도 안 하고 맨날 축제고, 뭐 동네에서 말도 타고 다니고, 아이들은 뛰놀고, 학교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냐면 드루즈라는 중독되지 않는 그런 마약을 항상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즐겁게 사는 데예요. 그런 데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지하 감방에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서 쪼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 한 줌의 죽만 걔한테 줘요. 근데 얘는 이제는 말을 할 줄도 몰라서 어거거 하고 그날 준 요만큼의 죽만 먹고 살아요. 오멜라스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요. 알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거길 가서 한 번 더 봐요. 그런데 이 오멜라스의 행복은 그 아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비밀로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 깨지면 이 오멜라스의 모든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지하 안방에 아이가 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약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필경사 바틀비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월스트리트 가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그 은행의 보조원으로 일하는 바틀비인데, 이 바틀비 필경사인데 이것저것 이제 받아줬고 서류 작성하는 필경사인데, 이 사람이 맨날 이 일상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래, 나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시키면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사장이 뭘 시켜도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너 이것 좀 하고 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고가 돼요. 혼자 살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병원에 간단 말이죠. 밥을 줘도 안 먹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약을 줘도 치료를 안 받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에 거절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일한 저항이고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죽거든요. 오발탄의 송철호, 오메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필경사 바틀비. 어떻게 보면은 오메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이 뿔뿔이 떠납니다. 그 바틀비도 혼자서 저항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메라스 사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안 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로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나? 우리 기왕이면은 떠나지 말고 우리끼리 저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건 어떨까? 우리가 저 아이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오멜라스 행복이 좀 깨지더라도 다른 식의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서 뭔가 다른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그래서 각각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가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 그리고 바틀비도 그 월스트리트에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송철호에게 만약에 이 북독가 같은 카페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이제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나 아저씨의 정인회라는 그 술집, 밥집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즐겨하는, 누구나 가서 쉬기도 하고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는 약간 이 북독가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호계동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 아이유가 연기를 했던 이지안이라는 그 어린 그 청소년이 그 후계동에서 그 후계동 사람들을 만나고 정인회라는 그 공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오발탄의 송철호가 만약에 후암동이 아니라 후계동에 살았다면, 그리고 정인회와 이 북독가 같은 카페를 알고 있었다면, 혹은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화와 같은 자영업조합이 있었다면, 혹은 또 다른 구명조끼가 있었다면 송철호의 삶이 어땠을까? 혹은 송철호의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들이, 오멜라스 사람들이 바틀비가 혹은 송철호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소멸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좀, 이 책 얘기가 약간 이제 점프를 했었지만, 그래서 저는 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회에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냥 어떤 뭐, 명상을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지운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지랑 운동은 약간 좀 모순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정지를 했는데 이게 왜 운동이지? 근데 아시겠지만은 정지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10이라는 힘으로 가다가 10이라는 힘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10이 있지만 마이너스의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자기 개발이라든가 소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중독된 삶이라든가 이러저러한 뭔가 이제 가속이 붙어서 혹은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뭔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지금 내가 불안함을 느낄 새도 없이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삶을 나 혼자서는 멈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멈춰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한 예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감지를 하면 최대한 멈춰야 되는 것처럼 뭔가가 이상하게 감지되면 저는 일단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릴 사람 내리고 고칠 사람 고치고 잘 고쳐서 다시 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 이 가속도가 붙어도 내 운전기술이 있으니까 샤샤샤 빠져나갈 거야 라고 이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뭔가 저는 멈춰야 되는데 그 정지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정지의 힘이 사실 너무너무 큰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혼자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을 때 결국에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거는 동료들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이제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기회인데 제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후회를 할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그거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약간 조금 후회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잘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힘들 때 사실 제 동료들이 어서 빨리 집에 가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할게 제가 아주 심할 때는 이렇게 강의하다가도 1시간 남더라도 10분 안에 끝나고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 동료들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해줄게. 우리가 맡아서 해줄게. 요번에 보고서 같이 쓰는 거, 워크숍 가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빨리 가서 이러이러한 거 처리하고 와.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오고. 그럼 그 대신 또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제가 여력 있을 때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한 동료들의 관계가 저에게는 제 구명조끼와 같은, 세화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이라는 제 어떤 그 업의 세계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 동료들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뭔가 조금씩 저도 제 삶의 속도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멈추려고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정신없이 어떻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가 혼자였으면은 아마 그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어딘가 충돌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동료들 혹은 제가 만났던 또 어떤 또 젊은 학생들이 저를 멈추게 하고 또 같이 멈추고 다른 방향, 다른 사회, 다른 시각을 또 보게 하더라고요. 좀 그것이 일종의 정지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 홍성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게 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는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잘 쉰다라는 거는 자신이 편안하고 존엄하다고 느끼는 어떤 안정된 상태인 것 같아요. 존엄하다고 느끼는 상태. 반대로 진정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통증을 달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억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삶의 자율적인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굴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계속하는 게 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나를 존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쉰다는 거는 외부의 강제성을 벗어난 상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기존엄성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존엄성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구조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스스로 내가 구명조끼를 꺼낼 수 있는 상태. 즉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자기결정권은 그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현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내가 살고 싶은 편한 집, 의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엄성은 곧 타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때 가능한 거겠죠. 그래야 그 타인이 자기 존엄성을 위해서 저라는 타인의 존엄성을 또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쉰다는 것을 약간 그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제 비교해 봤어요.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 그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노라 하고 이제 쉬시잖아요. 그 레케스코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쉬셨거든요. 너희나 너희 딸,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 당시에는 뭐 종이 있었던 사회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너희 집진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일. 그래서 이것을 전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SDGs라고 하는 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해가지고 뭐 2016년부터 30년까지 하는데 그 전에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목표를 씁니다. 그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제3세계 부채 탕감하는 정책을 유엔에서 펼칩니다. 그때의 중요한 개념이 희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희년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당시 그 중동 지역,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요. 49년이 되면 모든 노예는 해방시킨다 했어요. 49년이 되면 모든 부채는 다 탕감한다 했어요. 그만큼 할 만큼 했다. 이자 갚을 만큼 갚았다. 해방이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49년이라는 게 너무 징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장기 대출 30년인데 49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해방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해방인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안병구라는 어떤 그 예전에 신학자 선생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선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뭔가 해방이라는 게 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쉼이라는 게 나의 권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3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요. 이게 이제 그 성사자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다른 계명은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니 신을 위해서 인간은 일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었는데, 이 3계명 안식일을 지켜라는 나도 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거는 신과 똑같아지는 상태. 유일하게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신의 존엄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상태.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는 상태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쉬기 때문에 존엄해질 수 있다는 상태를 이 계명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영상이 안 나서 제가 이제 넣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의 아저씨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사라지고 이 주인공 박동훈이 오랜만에 이지안을 만나서 속마음으로 물어봐요. 이제 편안함에 이르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지안이 네라고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것이 존엄한 것이고, 우리가 존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하나 명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평안함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